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날씨가 추웠다가 네. 따뜻했다가 네. 산불이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요. 났었는데 네. 비가 살짝 와서 좀 이렇게 잡힌 네. 것 같아요. 네. 산불도. 네. 환절기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네. 걱정에 네.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그 환절기를 맞아서 개인적인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요. 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과 함께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전처와 재결합 후 배신을 당했어요. 배우자의 과한 교육열, 이혼 사유 될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괜찮나요? 재건축 반대, 소송이 가능할까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범실쇼 첫 순서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던 사건에서 법원이 공인중개사협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생생법률쇼에서도 전세 사기로 임대인으로부터 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는데요. 이젠 공인중개사까지 사기를 치다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좀 체결할 수 있었던 건지 변호사님 사건 내용 좀 자세히 풀어봐 주시죠. 네, 요 사건에서 이제 임차인은 이제 임대인 소유 다가구 주택 한 호실을 이제 보증금 3,4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요. 그 사이에 중개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일체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의 사단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제 저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믿게 되는데 그렇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찝찝하기는 하지만 적법한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해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안인데요. 여기까지는 좀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임차인은 이중계약이 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된 건가요? 네, 문제는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서 임대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3,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구했더니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보증금이 3,000만 원인데 무슨 3,400만 원이냐 라고 하면서 3,000만 원만 반환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했던 공인중개사가 임차인한테는 임대차 보증금이 3,400만 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그 다음에 임대인한테는 임대차 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각각 전달을 하고 임차인으로부터는 3,40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인한테는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4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처음 보는 사안인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네. 업계약 다운계약해서 400만 원을 그러면 네. 중간에서 횡령을 할 이거 범죄 행위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좀 네. 정리를 하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맞는데 중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여서 본인이 400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안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예. 경우는 공인중개사하고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예. 대상으로 예. 본인이 지급했던 3,400만 원의 보증금 중에 예.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 3천만 원을 제하고 4천만 원과 죄송합니다. 4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공동해서 지급해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공인중개사의 명백한 고의성이 좀 있어 네. 보이는데 공인중개사만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네. 혹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네. 공인중개사협회 또 우리 이제 네. 거래하다 보면 공제증서 이런 거 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마도 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들을 속여서 부당이득을 좀 취했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협회에서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라는 생각도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안이 좀 어떻게 소송까지 가게가 됐는지 이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기에서 지금 그 MC님께서 말씀해주신 예. 대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전달받고 나서 예. 공인중개사 측에 400만 원의 반환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측은 여기에 또 응하지를 않았고, 네, 예.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에게 주었던 부동산 공제증서에 기재된 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즉 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하게 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요. 예. 1심 법원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고 여기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공동피고였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항소까지 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협회도 네. 이것은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네. 일탈행위다, 그렇죠. 범법행위다라고 네. 해서 아마 항소했을 것 같은데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준 부동산 공제증서를 문제 삼은 것 같아요. 일종의 좀 보증서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에 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명의의 부동산 공제증서라는 걸 받아보신 적이 실제 거래해 보신 분들이라면 있으실 텐데요.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와 같은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와 함께 예, 제공을 지금 해주는 화면으로 나오고 것인데, 있는데요. 네, 화면에 나오는. 통상적으로 저렇게 그렇죠. 1억 원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요. 네. 사고 발생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것도 금액을 좀 올렸다고는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잘못하거나 고의적으로 계약자가 손해를 입는 상황에 있어서 예.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가 예. 금전적 피해를 보상한다라는 내용의 증명서입니다. 예. 해당 증서는 보통 공인중개사의 사업장 소재지, 대표의 이름, 상호 이름, 공제번호, 가입기간, 공제금액 같은 것이 적혀 있고요.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계약의 체결일에 공제증서에 기재된 가입기간 이내인지 확인해 두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공제금액이 1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계약의 건당 1억 원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 동안에 1억 원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초과 금액이 네. 손해배상으로 발생을 하면 또 못 받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니 법원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협회 역시 피해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좀 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협회와 공인중개사 사이에 체결했던 예. 공제 약관에 따르면 예, 예.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 즉 예.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은 오롯이 공인중개업자의 책임만이 인정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임차인의 경우에 협회가 발행하는 부동산 공제증서를 신뢰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보통인 점, 또
협회의 공제 제도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예.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해서 예.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협회 역시도 공인중개사와 공동해서 임차인의 피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좀 합리적인 판결 네. 같은데 왜냐하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을 네.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규정들로 가득 차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만약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네. 실제로 임대인이나 네. 공인중개사한테 돈을 받을 개연성이 또 그렇죠. 줄어들게 현실적으로 되고 현재 떨어지죠. 특히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만 사기를 친 게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사람들한테 또 수없이 많은 채권자들이 네. 있을 수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파산해 버리는 경우들도 네. 있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이런 어떤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도 진행했었던 네. 소송 사건 중에 실제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네. 공제증서를 통해서 이제 다시 받은 경우들이 많은데 임차인 분들이나 임차인 분들의 임대인 분들도 이 공제증서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이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을 편취당하는 등 이 같은 피해를 좀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전세계약 체결할 때 좀 더 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임대인의 신분증, 그다음에 뭐 소유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건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예, 예. 또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원본인지 여부, 또 날인된 도장이나 사인도 일치하는지, 왜냐하면 임대인용과 임차인용 두부가 작성이 되니까요. 예. 이분도 확인하시고 또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 혹은 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계약서의 작성,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도 교부 받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해 네. 보입니다, 변호사님. 네,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안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뭐 수도권도 전세 사기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하는 주 원인이 공인중개사가 공범인 경우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 변호사님, 공인중개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를 좀 막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거래에서 좀 저는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보다 변호사한테 좀 가라. 계약서도 좀 이제는 네.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면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뭔가 잘못하면 자금력이 있으니까 네. 보상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습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치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네. 변호사님, 이 공인중개사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 좀 막을 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그거야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도 이미 예, 예.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예. 현실 뭐 실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개사가 직접 교부하는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개사무보조원이 예.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맞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나 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뭐 이 같은 법법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뭐 빈번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실제 공인중개사가 그 직접 교부하고 하는 사항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전세 사기처럼 예. 뭐 처음부터 의도된 혹은 여기에 가담된 중개사들이 있다면 거기에 예. 대한 사후적인 형사처벌이라든지 자격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향후에 이루어질 부분이고 네. 중개사협회나 혹은 사회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중개사들이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엄벌에 처해진다는 어떤 선례를 만들고 예. 또 말씀 저희 요 사안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중개사협회의 공제제도 같은 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예. 있게 된다면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재건축 또 재개발, 네. 부동산, 도시정비 또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관련된 사고 네. 발생하면 네.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나 네. 이렇게 공인중개사들이 네.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 네. 어떻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건데 공제증서의 상한액을 보상 네. 한도액을 좀 올리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현재 예. 공제증서 제도라고 하는 건 일종의 보험, 아까 처음 예.
말씀 주신 이제 보험제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제증서에 가입 당시에 일반 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일정 비용을 납입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해서 그 돈을 모으도록 되어 있고요. 전국에 개업한 이제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이 그 납입한 돈 중에 예. 실제로는 높은 확률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그 돈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 모여진 돈을 통해서 일부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중개사의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혹은 그 약정에 따른 금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중개사들이 가입하는 이 공제제도의 금액을 상한을 높인다든지 예. 또 뭐 그 상한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개사들이 납입하는 그 금액도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네. 방식으로 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아무쪼록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분들의 피해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뭔가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예, 전처인데, 예, 한 2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네, 했는데, 예, 했는데, 왕래는 있었고, 예. 주소도 작년까지 저희 주소로 돼 있었어요. 예, 됐었는데, 왕래는 계속하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믿었고 그랬는데, 예, 예. 올 4월 달에, 예, 그러니까 2월 달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셔가지고 그때까지도 뭐 연락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이거 이렇게 되니까 저도 막 엄청 찾으러 다니고 예.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막 2달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2월 달이니까 4월 달에까지 연락이 안 되다가 네, 소문을 들으니까 술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런 데 다니면 되겠느냐. 예, 그래가지고 그냥 한 7월 달까지 계속 왕래는 했어요. 왕래는 했는데 이제 갑자기 7월 한 20일경에 네, 이제 말씀하시죠. 돈이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따로따로 생활한 지도 2년 됐으니까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잘해보자. 네, 그렇게 했는데 돈을 입금을 시켰는데 예, 그 다음날 외박하고 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다가 뭐 이렇게 이게 좀 말이 좀 떨리니까 안 나오는데 예, 예,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예, 외박하는 것도 저기 하고 술집 나가는 것도 예, 또 가서 보니까 외박한 상대방도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가 그러면 아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 사람하고 저기를 해야지. 예, 예,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제 증거가 다 있고 그래가지고
한 3번을 봤어요. 예. 근데 돈은 돈대로 안 갚고 예. 전화도 안 받고 네. 접근 금지 시켜놓고 접근 금지를 받았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스토킹 신고도 했고요.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셨어요? 예,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저기 네. 법원에서 혐의 없다고 나왔어요. 네.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네. 이 친구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네. 근데 제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하도 억울해서. 또 전처분을 고소를 하셨어요? 예, 네. 사기 혐의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셨는데요. 예. 네. 근데 10개월이 걸렸는데 예. 조사를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별로 한거 같지가 않아요. 네. 중요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도 불송치가 났어요.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사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검찰한테 유의 신청을 냈어요 지금. 네, 이의 신청한 상태시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증거하고 대화한 거랑 다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궁금해서 연락 주신 부분이 전처분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답답하셔서 연락 주셨군요. 예. 옆에서 송득범 변호사님 듣고 계셨거든요.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 옆에서 쭉 듣고 있었고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빌려주셨다고 하는 아내분한테 빌려줬다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금액은 작아요. 네, 한 700 되는데요. 700만 원 정도를 빌려준 거고, 예. 그때 이제 빌려줄 당시에는 두 분은 그러면 이혼 상태였으니까 혼인 관계가 아니셨겠네요, 맞나요? 예. 네. 근데 2년 동안 연락 꾸준히 했어요. 네. 만나서 주말마다 밥 먹고 네.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네. 뭐 2년 동안 연락하셨던 이유는 뭐 자녀분의 면접 교섭 뭐 이런 것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그런 거 아니에요. 무관하게? 네. 저는 초음이고 네. 이 사람은 사모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네.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네. 재산 정리 다 하고 네. 왔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예. 아내분 전처분이 이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에 보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돈을 빌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다라고 하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것도 고소할 당시에 잘 이제 좀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셨을까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다니던 일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400에서 500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 네가 한꺼번에 갚지 말고 네. 100만 원씩이라도 두 번 갚아라. 네. 저는 도와주려는 입장이었지. 네. 그 사람한테 그거를 가지고 제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잡아두려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아예 행동도 실천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지금 화나는 게 네. 돈 빌려주고 다음 날부터 외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우롱한 것 같아서 우롱하고 상식적으로 이게 사기가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답을 예. 드리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형법상으로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예.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의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기망이라고 한자로 얘기를 저희 법률 용어를 해서 예.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예. 그 기망에 속아서 처분행위, 속아서 돈을 빌려준다라든지 재산을 넘긴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처분행위가 두 번째로 있어야 하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예. 제 선생의 손해가 뭐냐면요. 네. 이 돈이 지금 리스비를 만기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 못 내가지고 지금 그 리스비는 계속 불어나고. 그러면 상대방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이거를. 네. 이게 무슨 돈인지 알고 있는데 네. 나 몰라라 하니까. 네. 그리고 자기는 사명 계좌를 전차의 아들 계좌를 사용하면서 네. 네?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차명 계좌는 전처 아들이 뭐 별도로 이거 계좌를 빌려줘서 그 계좌로 돈 입금받고 카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일단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두 번째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아까 내려졌다고 말씀하셔서 불송치 결정의 의미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이라고 하는 건 수사기관이 봤을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주 나오는 불송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처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는 했지만 융통을 해서 갚을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뭐 진술을 통해서건 혹은 어떤 증거를 통해서건 그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 즉 기망의 고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 왕래나 재결합을 제한을 이제 수락했다라고 하는 내용 등이 이제 감정적으로 단순히 오간 대화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그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나 뭐 통화 녹음이나 돈을 빌린 이후에 돈을 빌리자마자 외박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연락이 두절됐다든지 하는 어떤 그 행적이나 거짓말의 정황 같은 것이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서 이 사람이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속여서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이 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검찰에서 이 경찰에서 처음에 내린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결론을 바꿔서 다시 수사 지휘를 내려서 경찰로 하여금 이 내용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해라 라고 하는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릴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검사가 보기에는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기로 기소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네 라고 판단을 하면 별도의 그 경찰한테 수사 지휘를 내리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있는,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검찰에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드린 그 뭐 사기죄 요건, 그 다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의미가 어떤 건지를 말씀드려서 향후에 이제 그 전화 주신 분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미 제출을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안 했어요. 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셨어요? 써놓기는 했는데요. 네. 변호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네. 한번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좀 그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고 불복해서 나는 다투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경찰은 그 갖고 있던 기록을 검찰로 반드시 넘겨야만 하고 그러면 검사님이 그 해당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사 단계에서 뭔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혹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의 신청을 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제 그 사기죄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빌릴 당시의 고의, 그래서 상대방을 속여서 편취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것인지 혹은 그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이혼한 전 배우자의 관계에 있다는 게 오히려 사기 형사고소에서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 불리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혹은 좀 더 불리하고 그다음에 네. 가해자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한 관계였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것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로 뭐 예. 빌려주려고 했던 것이고 반대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 사정이 생기면 여력이 생기면 갚으려는 어떤 의도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한테 말씀 주시기로 그 중간중간에 왕래가 계속 있었다라고 예. 하시는 부분이 두 분 사이에 교류가 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또 예.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생각에는 나한테 돈을 속여서 빌리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했다가 딱 돈을 빌리고 나니까 딱 끊어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예. 수사관한테 그 피의자가 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네. 자주 왕래하고 있어서 그 정도 다의 큰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닌 소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갚을 수 있고 혹은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였다라는 식으로 그 설명을 하게 되면 또 수사관 입장에서 이걸 반드시 사기죄 고의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로 보면 이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게 가장 먼저이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민사 소송도 병행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해서 좀 상대방의 괘씸함에 대해서 마음을 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좀 강하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가 그 검사가 인정해서 기소를 해주고 또 만약에 판사님께서 여기에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처벌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700만 원 빌려간 700만 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대방한테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든지 그걸 지급해라라고 명령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전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사 절차에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하셔서 그 유지 그다음에 검사님으로부터 추가적인 그 결정을 받아보실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민사소송을 병행하셔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은 요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올리고 싶었어요. 네,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사람이 식구들이 법을 잘하는 이유가 네. 이런 경험이 많아요, 형제들이.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수급자예요. 네. 그래서 민사로도 해봐도 뭐 받을 게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네. 근데 차명계좌를 사용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4월 달에 지금 제가 팔을 잡았는데 옷이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스토킹하고 재물손괴가 지금 법으로 지금 했는데 재물손괴는 돈이 나왔어요. 벌금하고 네. 의무 교육시간 40시간 하고. 네. 그래가지고 항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1년의 사건을 보면 다 이게 이 친구가 다 알아준 거예요. 돈을 빌렸을 타이밍하고. 상담자님,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은 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재물손괴는 벌금이 또 나오셨고 스토킹은 아까 무혐의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상대편이 기초생활수급자셔가지고 사실상 추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송두폰 변호사님하고 얘기할 테니까요.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변호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선 형사고소를 한 게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나와서 이의 신청해야 된다. 지금 이의 신청 한 줄 알았더니 이의 신청 안 해서 이의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민사 소송에서 이제 뭐 지급 명령이나 아니면은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할 텐데 대여금 청구를. 근데 중요한 건 상대편이 돈이 없고 차명 계좌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차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어떤 정황으로 사연자분은 이제 전 배우자니까 잘 알고 계실 수 있는데 뭐 차명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래서 그 차명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그 아내의 돈이 명확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뭐 예.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든지 네네. 채권자 취소라든지 네. 채권자 대위라든지 이런 네. 다양한 좀 복합적인 형태의 민사소송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로 받을 네.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네. 차명이 맞다면 그 아내분이 쓰는 예. 돈이라고 한다면 또 그렇죠. 술집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술집에서 만약에 네. 1급이나 월급을 받는 거가 그 네. 계좌로 들어간다고 하면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추심이 가능할 거고요.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재물손괴가는 벌금이 또 나왔다고 해요. 네. 뭐 아마도 수강명령 같은 것도 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스토킹은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네. 무혐의가 나오긴 했는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벌금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범법행위를 좀 한 걸로 좀 네. 인지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예. 그 사연자분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주신 게 예. 상대방은 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게 악용되어 왔고 이게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이제 어쨌건 두 개의 사건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금전을 빌려간 것 자체가 처음부터 속여서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예.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쪽에 피해자가 되고 저쪽이 가해자가 되는 내용의 예. 사기 형사고소 사건은 하나가 별도로 있고 예. 그 앞에 이제 재물손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옷이 찢어졌다. 그래서 그게 뭐 CCTV나 각종 뭐 기타 물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 재물손괴의 뭐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예. 그 부분이 이제 뭐 그 항소심이 유지 중이시라고 하면 항소심에서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1심에서 미처 소명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추가 입증을 통해서 만약에 무죄를 다투신다면 네. 소명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상대방을 처벌하느냐 혹은 네. 내가 처벌되느냐의 이 네. 형사 사건은 네. 별도이고 그럼요. 실제로 700만 원을 빌려준 걸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명 계좌라는 네. 것을 특정을 해서 차명 네. 계좌를 밝혀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네. 받을 가능성도 있다. 네. 여기까지 설명 주셨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아무쪼록 잘 해결하셔서 빌려주신 대여금도 좀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큰 분쟁으로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 보실까요? 저희 부부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지금은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에 싸움이 더 잦아졌습니다. 아내의 교육열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월급의 대부분을 아이의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제 수입으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벅찬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를 새벽 1~2시까지 공부시키느라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아내는 폭언을 퍼붓기도 하는데요. 그런 아내를 제가 나서서 말리면 돌아오는 것은 저에 대한 무시와 비난입니다. 불같은 아내 때문에 저와 아이 둘 다 불쌍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 가치관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자녀 교육의 예, 문제가 요즘 부부 갈등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예, 언론에도 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특히 한쪽 부모가 지나치게 교육열이 높다든지 독단적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고 부부 사이뿐 아니라 아이 정서 발달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자녀 사교육비 상당히 좀 많이 드는데 교육비의 적정선이 좀 있을까요? 근데 교육비의 적정선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예. 아이의 필요를 고려해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예. 뭐 교육비로 인해서 가정의 재정이 지나치게 예. 압박받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까지도 활용하시는 게 예. 방법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지금 사연처럼 초등학생을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을 좀 재우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동학대는 아닐까라는 좀 의심이 좀 드는데요. 네, 아이를 과도하게 공부시키고 그 공부시키는 걸 넘어서서 충분한 수면을 못하게까지 한다, 강제한다라고 하면 예. 학대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정서적인 폭언이나 아이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해가 되는 행동은 법적으로도 이제 아동복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자제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만약에 이런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이 혹시 지금 이제 이혼하고 싶어 하시는 네. 질문 주셨거든요. 네. 이혼 사유로 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됐었는데요. 예. 충분히 이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 네. 법원에서는 이혼 사유를 결정할 때 예. 배우자의 행동이 가정의 평화와 아이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살피는데요. 예.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걸로 예. 인해 아이와 배우자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까지 입증이 된다면 예. 이는 이혼 사유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우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네. 아이가 좀 건강하게 좀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아내의 이런 교육열, 뭐 남편이 또 교육열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그럼요. 수 있으니까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많지 않아 항상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장애인 전용 구역, 지하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 자리가 있긴 한데요. 그 공간이 비어 있어도 저는 주차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같은 번호의 일반 차량이 며칠 내내 주차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얄밉게 구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는데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한 번 더 그곳에 세우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의를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주차 네. 구역에다 세워서 이렇게 좀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뭐 이거는 뭐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 명백하게 이제 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나 전기차의 충전 구역 같은 경우는 예, 예. 해당 대상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예.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요. 비어 예. 있다고 해서 일반 차량이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공간을 좀 막으면 과태료 말씀해 주셨는데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예. 진입을 막는 경우 예. 10만 원 아,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고 예. 또한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량 또는 표지를 붙였더라도 실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 과태료의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경우에 이중 주차해 놓은 차를 다른 사람이 좀 옮겨가지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좀 막았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내야 할까요? 네. 본인이 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세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 장애인 주차 구역을 물리적으로 막기만 해도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예. 본인이 이열 주차, 이중 주차를 해서 다른 사람이 밀어서 한 경우에 예. 이제 결과적으로 예.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예.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고요. 아, 다만 네. 여기에 누가 주차를 했는지, 예. 누가 차량을 옮겼는지까지 명확히 입증이 된다면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아, 과태료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 네. 과태료 안 받으려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이 질문 주신 분의 반대 상황으로 핵심일 수 있는데요. 예, 예. 과태료 처분이 억울할 경우에 이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예, 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예, 예. 이 경우에 현장의 사진 또 차량의 이동 경위,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옮겼고 본인이 옮기지 않았다. 혹은 이제 고의성이 없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요. 예. 단순히 잠깐 세워뒀다라는 변명은 거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만 이런 억울함을 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좀 네. 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밖에 좀 주차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이 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 표지가 없는 차량은 절대 주차하지 않으셔야 하고 아, 예. 위반할 경우 즉각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건 뭐 마트 주차장이나 네.
네, 이런 곳에서 그렇죠. 특히 유념을 많이 하시는 예, 부분이고요. 전기차 충전구역 같은 경우에 비전기차가 충전구역에 주차를 한다든지 전기차라 해도 충전하지 않고 장시간의 공간을 차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뭐 후속적인 이제 신고 절차 관련해서는 관할 뭐 120 같은 이제 그 공공 절차를 통해 신고하면 그에 따른 후속적인 뭐 부가 절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나 전기차 충전 구역은 해당 대상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꼭 네. 지키셔야 됩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재건축 동의로 시끄럽습니다. 저희 가족을 포함한 몇몇 세대는 재건축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재건축을 할 만큼 나을지도 않았고 대가족이라 재건축 과정에서 지낼 곳도 없습니다. 집값을 이유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을 팔 것도 아니고 과정을 생각해보면 손해가 크게 나는데요. 현재 집은 자가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90%도 아니고 고작 70% 정도의 동의율로 조합 설립을 허가한 뒤 타인의 재산권, 그것도 실거주 중인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재건축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또 재건축 전문 변호사시니까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재건축 과정에서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 사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아파트 한 동,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예. 한두 사람의 찬성 혹은 반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예. 법률적으로 일정 그 퍼센테이지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있어서요. 여기에서는 다만 이제 사연자분처럼 단순히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삶의 터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 내용을 좀 보시면 네. 재건축 동의율이라는 네. 내용이 좀 나옵니다. 이 네. 재건축 동의율,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돼야 좀 진행이 가능한 네. 걸까요? 지금 현재 이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연자분 얘기처럼 전체 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2025년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어서 완화 내려온 것인데요. 네. 종전에는 75% 4분의 3 이상의 동의였던 것을 네. 비율을 좀 완화해서 예. 촉진해보자라는 아,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75%에서 70%로 완화한 이유는 네. 재건축이 잘 안 되니까 네. 지금 이제 상담자님처럼 네. 반대하시는 주민들로 인해서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개정이 된 것일 텐데 네.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 재건축 시 동의율을 실제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재건축 추진위원회 혹은 추진준비위원회가 직접 예. 주체가 돼서 동의서를 통해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주민들은 직접 추진위원회 혹은 추진준비위원회에다가 그 동의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혹은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공식적인 자료를 회신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아파트 재건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건축물의 노후화 예. 그리고 주민 동의율 등을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건축 후에 이제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 재건축 대상으로 보고, 예. 원래는 안전진단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되거나 뭐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재건축이 무산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예. 이것 역시도 최근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되면 가능한 것으로 절차가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또 상담자님은 재건축해도 네. 뭐 도움이 되는 게 좀 없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실거주자가 어느 정도의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연자분이 정확히 알고 계신 포인트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제 소유자로서 실거주자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없고, 오히려 네. 본인이 이제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다른 예. 곳에 옮겨 살다가 완성이 되면 다시 들어오게 되고, 다만 그 와중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된 분을 이제 소유자가 득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만약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절차상 문제로 법률 위반이 명확하다고 하면 소송을 통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재건축 관련한 소송 관련된 부분 많이 좀 알아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무료로 성심성의껏 변호사들이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